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봐라. 안녕하세요.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쩡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 블랙갱입니다.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8 4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백선영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외출이 꺼려지는 이유, 사회복지가 장애를 보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백선영님의 남은 키워드, 이주 노동자의 삶, 모자무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죠. 아이와 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요즘 핫한 저희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좀 덜 핫해졌을까요? 모자무싸. 핫해요? 굉장히 핫했습니다. 다른 좀 의미로다가 핫했어요. 네. 저의 타임라인에 한동안 모자무싸 이야기만 엄청나게 올라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지금 핫하다는데 한때? 네. 어떻게 합의 보시죠? 지금 핫해요? 아니면 한때 핫했나요? 네. 저희가 그 미래를 보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핫했던 걸로 일단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선영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모자무싸 이야기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모자무싸가 저는 박혜영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되게 약간의 서사 중독이 있어가지고 박혜영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박혜영이 되게 젠더적으로 좀 후지다라는 이런 그대로 나가나요? 그 평가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모든 걸 다 보살핀다라는 이런 서사 프레임이 저도 너무 그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거는 제치고 그냥 핵심이 되는 것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주인공 황동만이 되게 저 같아서 밖에서 모두 돌려깎기만 하고 본인은 등판하지 않는 약간 이런 거에 공감을 많이 갖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요거 방송하기 이전에 사전 인터뷰 하면서 어린 시절에 차별받았던 경험이 없었냐 그걸 떠올렸을 때 그 모자무싸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변은아? 네, 변은아가 갑자기 이렇게 코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해결되기 어려운 감정에 직면하면 되게 코피를 흘리는 그 장면이 제가 어릴 때랑 너무 똑같아서 저도 코피를 많이 흘렸었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버림을 받는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저도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한 달 내내 부모가 이제 지회에 부재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가난한 노동자 두 이제 부모를 둬서 늘 이제 늦으셨죠. 아버지는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숙직을 하시고 엄마도 공장 다니시면서 늦게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제 언니 오빠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언니는 저 어릴 때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갔고 오빠도 뭐 거의 집에 대학생 때 뭐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 집에 늘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거의 자정되는 시간까지. 근데 엄마가 저를 거의 방치하셨거든요. 밖에서 뭘 하고 다니시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그러면은 밤 늦게까지 주구장창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나 끔찍하고 외로웠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밤 늦게 자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혼자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는 초등학교 때 거의 그런 일상을 살지 않았나. 그래서 변은아 보면서 약간 그런 짠한 서사에 좀 제 어릴 때 일상이 오버랩 되면서 좀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이제 보호자가 안 계실 때 잠이 혼자 드시고 또 일어나 또 안 계시고 이런 상황이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지배적이었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두 부모가 있으면 아버지가 생계부양을 하고 엄마는 거의 집에 계시는 가정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고 늘 어릴 때 엄마가 막 돈돈돈 하면서 그 도시 빈민의 삶을 살았던 그게 자꾸 떠오르네요. 그래서
제 집안 사정이나 이런 이야기는 친구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못했고 대신에 스스로 계속 저를 단속했던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저도 막 되게 그냥 모범생으로 살고 열심히 막 공부만 하려고 하고 약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약간 속으로는 되게 골마 있지 않았나. 근데 제가 이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 순간에 엄마한테 그 분노를 확 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 내 자녀까지 이렇게 내 애까지 발달장애로 살아야 되는 거냐고 엄마한테 가장 먼저 막 분노를 쏟아냈던. 근데 이제 엄마는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정성껏 보살펴 주셨어요. 저희 아이를 되게 정성껏 보살펴 줘서 이제 상쇄가 됐죠. 어릴 때 그런 좀 원망의 기억들이 상쇄가 됐고 그 드라마도 보면 40 넘으면 더 이상 부모 원망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도 이제 그런 기억들은 굉장히 많이 좀 접혀진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 살면서 아 이게 세상 때문이고 그렇게 가난과 빈곤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부모의 그런 삶이 있었던 거고 아버지는 뭐 거의 맨날 알코올릭으로 살았으니까 우리 집만 이렇게 불우한가 우리 집만 이렇게 콩가루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니 다른 집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더라. 내가 화목하게만 보았던 그런 집들이 다르지 않았더라.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나를 스스로 이렇게 연민을 주는 걸 좀 그만하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뭐 그래서 뭐 무슨 차별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명확히 되게 드러낼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 구조적인 차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시는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찾자 보면 도시에서 이제 부모님 다 노동자로 살아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와서 저희 부모님 표현할 때 아 우리 집은 도시 빈민이었구나 이 생각을 저도 요즘에 해요. 여러 공부를 하면서 몰랐어. 그때는 몰랐는데 노동자의 팍팍하게 내몰린 삶이었을 때 사회가 함께 약자를 돌보지 않는 한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가장 약자잖아요. 초등학교 때 또 유년 시절이라고도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약자가 결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각자도생 사회에서 모두가 내몰릴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디선가 지금도 사실 이러한 유년 시절을 보내는 어린이들이 있을 테고 이런 좀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계속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집안의 담장들이 다 낮아가지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집 앞에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언니가 위로 셋이 있었거든요. 네 자매 막내였고 그 언니 3명이서 저랑 그 친구를 같이 돌봤던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새록새록. 너무 따뜻한 또 그 이웃이 계셨네요. 네, 그 찬밥에 물 말아 먹고 가서 라면도 끓여주시면 라면도 먹고 같이 막 TV 끝까지 보고 그 집이랑 계속 얼려 놀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되게 웃겼던 거는 그 집도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이 라디오를 찾아 들을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면 신발 공장을 운영했었고 저희 어머니가 그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셨었고 나중에는 나와서 다른 좀 큰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셨지만 저희 엄마는 억척스러우셨어요. 악착같이 아까 그 남는 음식 못 보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근데 이제 그 집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100만 원을 꾸셨는데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갚는 날짜가. 근데 엄마가 막 뭐라고 하셨어요. 큰 금액이죠 당시에. 네. 그렇죠. 근데 좀 그때 그래도 이 언니들이 나를 보살펴주는 걸 생각했을 때 약간 마음이 복잡했어. 엄마가 막 그렇게 빚 독촉을 하실 때 약간 저는 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되게 어리셨는데도 네. 그런 게 있으셨. 그 엄마가 없을 때 이 집 언니들이 나를 보살펴준 거를 생각했을 때 약간 그 순간이 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고 나서도 언니들하고 그 친구분하고는 괜찮으셨어요 관계가? 중학교 때 헤어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이후로는 지금은 연락은 못 해봤죠. 못 해봤고 간혹가다 카톡 프로필 같은데 이렇게 볼 때 아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근데 먼저 용기 내서 연락해볼 생각은 못 해봤는데 한 번쯤 이제 나이 50대기 전에 한 번쯤 한번 연락을 해봐서 잘 살고 있냐 한번 좀 조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하네요. 저는 이 키워드를 어쨌든 모자무사라는 드라마로 좀 얘기를 시작해 주셨잖아요. 근데
서연님 얘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감정워치에 둘 다 같은 패턴으로 빨간색이 뜨는데 물음표가 뜨잖아요. 무슨 감정인지 이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감정이 첫 번째는 자폭하고 싶다라는 감정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찾아진 키워드가 도와줘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 드라마의 공기, 온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들이 되게 매우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내가 혼자 외로웠었을 때 이게 사실은 누군가한테 도와달라는 어떤 외치는 호소였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자마자 둘 다 되게 조금 여유로워진 느낌. 그 구기현도 그렇고 변은아도 그렇고 네 되게 여유로워진 느낌이 딱 전환되는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생각났어요. 내가 힘들었다라는 것, 내가 사실은 괜찮지 않고 되게 힘들었다라는 것을 정말 거의 30, 40대 남녀잖아요. 그때 가서 조금 알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황동만도 변은아도 꽤 어떤 사회적 기준이나 어떤 정상성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하여 계속 숨기고 묻어놓고 하는 방법으로만 쓰다가 이제 인정하고 나 사실은 너무 힘들었구나. 그때 나한테 굉장한 힘든 일이었구나. 사실 도와달라는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 서로 이렇게 보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좋은 드라마였어요. 맞아요. 그렇게 네네네.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돼서 네. 뭔가 이게 어떤 뭐 차별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누군가의 아픔이나 뭔가 연약함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보듬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까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서로 다르고 어떤 정상성에서 벗어나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조금 더 덜 아프고 금방 내가 왜 아프고 힘든지에 대해서 알고 스스로 조금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거를 이렇게 막 언어화시키지 못했죠. 나는 왜 항상 이래야 되지? 집에 오면 항상 불 꺼져 있고 아무도 없고 늦은 밤까지 혼자 있어야 되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학대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그래서 막 그런 적도 있어요.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제가 대야를 가져와서 그 대야 위에다가 소변을 본 적도 있어요. 화장실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밤에. 네. 막 그런 걸 떠올리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았나. 나 참 대단하다. 막 그런 시간을 버텨온 내가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모의 결점을 하나하나씩 뜯어보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냥 지금은 이게 저희 하나의 통합된 서사인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하나가 다 원망스럽고 그리고 저는 그 원망스러운 걸 그 부모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친구처럼.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엄마가 늦게 나셔가지고 항상 막 집에 오면은 막 이거 안 돼 있잖아. 난 막 계속 투정 부리고 소리 지르고 엄마가 근데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다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어릴 때도 엄마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언니 오빠가 아버지가 다르거든요.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저를 낳은 케이스고 힘들게 사셨죠.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배경이 인식이 됐죠. 어릴 때 저한테도 엄마가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원망스럽고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엄마 때문에 온 것 같고 혹은 이제 알코올 이긴 아버지 때문에 온 것 같고 이런 게 막 투사를 늘 분노에 대한 투사를 하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학생운동 하면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삶을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좀 인식하게 되면서 조금 더 그 사안을 조금 뭐 다른 시각으로 혹은 뭐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시기로 돌아가라고 하면 용서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나는 내 아이에게 안 보이고 있을까? 저도 너무나 불안전하고 너무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오히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한 번도 저한테 나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고 공부하라 재촉한 적도 없고 근데 저는 아이에게 너무나 바라는 것도 많고 단속도 많이 하고 막 늘 불안하고 늘 장애 때문이건 뭐건 항상 마음속에 불안한 존재가 아이니까 그 감정이 그대로 아이한테 투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안했어요.
한동안은 되게 불안했고 난 나 같은 엄마가 나 같은 엄마의 이 모성에 대한 생각도 너무 많이 했고 내가 엄마 노릇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 늘 이제 아이를 두고 떠나고 싶었고 이런 생각들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나를 되게 있는 그대로 봐줬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야 하게 됐죠.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한 번도 나한테 뭐라 한 적이 없고 늘 기다려주고 그랬던 모습은 있었구나 이런 게 나중에 이게 통합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어떤 상황을 설명만 해주셨어도 조금 뭔가 달라질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궁금했어요. 이주 노동자의 삶. 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가 장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여러 사회 단체들에서 활동을 했었고 뭐 젠더나 노동 관련 단체에서 사회 운동을 시작한 건 이주노동 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에 저희 선배가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저는 학생으로서 연대하다가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때 겪으면서 보고 느꼈던 차별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거는 사실은 이주노동자는 내가 아니니까 타자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분개하고 너무 분노스럽고 이런 일들이 그때도 지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너무 좀 화도 나고 우리 계속 막 이야기하면서 계속 화만 냈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화낼 타이밍인데 이게 들었던 말들 중에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이주노동자 이름을 불러주자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공단에서 이름으로 안 불리니까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4명이 있는데 쥐, 소, 말, 돼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뒤새끼, 야 뒤새끼, 말새끼 이러면서 이게 야 너 이 정도까지 지금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뭘 지금 같았으면 뭐 직장 내 괴롭힘이건 뭐건 걸 수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법적인 것도 없었어요? 예, 그게 뭐 모멸감이나 근데 그 모욕죄. 너무나 모욕죄죠. 네. 모욕죄인데 그 모욕죄를 가지고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을 거예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노동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형사 처벌을 받아야지 사업장을 옮기는 게 가능했었고 못 견디고 나오면은 바로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법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부른다라고 상담이 들어왔는데 누군가는 아유 그 뭐 임금을 떼먹었냐 뭘 떼먹었냐 참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분에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거를 뭔가 딱 객관적인 어떤 법적인 실체로 규율할 수 있는 뭐가 없었어서 그냥 막 그냥 대놓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 사업자한테 우리가 막 전화 걸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게 비단 20년 전만의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주노동자 석재랑 같이 이렇게 들어올렸던 사건 기억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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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안들 너무나 아직까지도 예외적인 게 아니라 횡행하고 있다라는 게 맞아요. 최근에 에어건 사건도 있었었고 네, 맞아요. 네. 뭔가 저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너무 악랄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려면은 사람 위치에 두지 않으려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시작이 이제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는 언어부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너무 저도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사전 인터뷰할 때도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막 이런 말이 안 나오네요. 잘. 그런 좀 분노스러웠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저 에어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수십 차례 뺨을 맞기도 했었고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약간 고발이 되는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근데 그때는 그러지도 못했을 시기니까 진술밖에 없으니 그 진술은 믿어주지도 않고 부인하면 끝이니까 근데 이 양상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장애인들한테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차별의 되게 극단의 양상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러면 옮기면 되지 왜 계속 다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제도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고용허가제가 들어왔을 때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였거든요. 그 이전에는 산업연수생제도라고 이 연수생제도가 원체 일을 하는데 연수생으로만 인정한다는 제도니까 노동권 자체가 전면 부인이 되는 제도였어요. 인권 침해도 너무 극악했었고.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노동자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고용을 허가한다라는 명목하에 고용허가제가 들어온 건데 이 고용허가제 속에서는 오히려 사업장을 못 옮기게 해요. 내국인 일자리 침해한다라는 그 이유로.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 내국인들이 거의 그 일자리를 침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뭐 임금체불 몇 달 이상의 임금체불 뭐 부당 해고 뭐 이런 게 아니면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고 이것조차도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되는 시스템. 이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봤다고 증명을 해야만 인정해줘야 옮길 수 있는 예,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정도는 너 임금 체불된 것도 아니잖아. 뭐 그냥 참고 다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네, 라고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한 모멸적인 대우, 모멸감을 받고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지금도 되게 상당수로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뭔가 그거에 언어를 붙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최소한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진전된 의의라고 하겠지만 뭐 인권 차별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저는 가장 극단에 있는 게 이주노동자들의 처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이주 노동자들이 사실 우리도 타국에 가서 일하면 이주 노동자거든요. 좀 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제도의 허점을 많이 악랄하게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어차피 너는 여기서 못 가니까 내가 저임금을 주고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돼라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셨던 것 같아서 네, 너무 화가 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아이와 나 얘기해 주세요. 제가 30의 아이를 낳고서 한 1년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1년은 그냥 아주 연약한 아이를 보듬고 되게 돌봄이 정말 이렇게 충만한 행위일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시간이었는데 장애를 진단받고 나서 그러니까 아이가 되게 이상하다 느리다라고 하고서는 장애를 진단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장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이 삶을 계속 비극이나 재앙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나 이 고민에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느끼는 실체들은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장애인들을 되게 밀어내고 예외화시키고 되게 뭐 이런 차별을 받아도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나 인식들이 고스란히 저한테 전해져요. 자녀가 받는 그 낙인의 시선과 그 차별들이 고스란히 저한테 전해지고 제가 오히려 그래서 아이를 숨기려고 하거나 그냥 패싱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내면화되게 되고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들었고 나는 그래도 사회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의 장애 앞에서 내 일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도 막 불안할 때는 되게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고 이렇게 친구들이 괜찮냐 막 일만 터지면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런 일상을 살다가 그래도 조금씩 약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남편이 아이의 장애를 가장 먼저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이를 볼 테니까 넌 나가서 일을 해라라고 해서 제가 그때 민주노총에 중앙단이 들어가서 한 4년 반을 민주노총 활동하면서 좀 에너지 같은 것들을 밖에서 좀 풀고 들어오면 그래도 아이랑 좀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면서 놀아주기도 했었고 근데 좀 위기가 찾아왔던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시기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계속 이걸 코 쑤시는 검사도 가서 받아야 되고 할 때 한 번은 그
진단 한 명이 이제 걸렸다라고 한다면 다 모두가 그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얘를 코를 쑤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그 검체 그 진료 그 진단을 받는 진료소 가면 줄이 엄청 길잖아요. 맞아요. 그 줄을 다 서서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을 잡고 우리 애가 장애가 있으니까 먼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신체 장애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 정말 너 이해도가 무식하구나. 낮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간호사 맞아. 너 정말 무식하구나. 이런 간호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다고요? 그게 되게 새치기로 보였나? 근데 저희 아이도 힘들어 했는데 뭐 다른 또 발달 장애인이 와서 그러니까 들어 눕고 막 이러니까 아 이쪽으로 오시라.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힘들어서 그때는 막 질병청 저도 뭐 전화해서 항의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같은 발달 장애인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했었고 그때 되게 이 뭔가 제도를 만들면 이 제도에서 되게 예외된다라는 그런 느낌 우리는 보호를 못 받는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가졌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단체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 부모단체에서 활동하던 분이 전화 와가지고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먼저 알아봐라라고 정보도 주고 연락도 주고 그 교류하거나 상호 이렇게 관계가 있던 다른 부모들이 서로 그냥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버텨왔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들어갔을 때 이제 학교 가는 길마다 길마다 들어눕고 안 가겠다 막 울고 떼쓰고 학교에서도 막 계속 뭐 책상 막 들어엎고 진짜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교사가 특수학교로 옮길 것을 권유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 특수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기도 너무 많고 그럼 지금 못 들어가냐 전학 못 가냐 그랬더니 특수학교는요 아이 한 명이 죽어나가야 돼요. 죽거나 사망 보고가 되거나 아주 아파서 병원에 가야 티오가 난다고 정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해도 그런 말들을 골라서 나는 나 정말 내가 애를 잘못 낳았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때 진짜 생각이 그게 다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서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지. 저는 그 죽는 마음을 너무 이해했어요. 죽는 마음을 너무 이해했고 그때는 힘들었죠. 근데 그때 지나고 나서 제가 민주노총 활동을 그만뒀고 제가 민주노총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성과물을 내거나 결과를 내야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노조는 특히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제가 그 시선이 또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학교 들어와서 뭐는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목표를 두게 되고 아이를 다그치려고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민주노총을 그만뒀고 장애인 부모 단체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 장애인 부모 단체에서 했던 활동들은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힘이 됐고 저 같은 이제 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자조 그룹도 있고 그리고 우리 현실을 기반으로 이러한 것들이 고통받으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세워라라고 요구하는 이 활동이 저한테 되게 어떤 치유가 됐고 되게 인파워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얻는 힘이 되게 컸고 그리고 우리만의 공동체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나가기 약간 어렵다라고 했는데 부모연대에서 하는 그 어떤 행사는 무조건 데리고 가고 다들 그래요. 다들 그래서 다 자녀들과 북적북적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소속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그런 어떤 우리만의 문화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 또 되게 좋은 경험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장애학을 공부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선영님은 요즘 뭐가 가장 재미나다고 해야 되나? 뭘 할 때 가장 신나세요?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요. 장애학 공부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저는 산을 좋아해서 산 가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사 중독이라고 했지만 전 집에 있으면 항상 시사 유튜브, 정치 유튜브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시사 상식이나 최근에는 약간 계속 팔레스타인 관련한 저는 모든 팔레스타인 관련 이슈를 팔로우하고 있어서 그 절단 장애 환자들이 계속 떠요. 피드에. 너무 안타깝고 그냥 우리도 지금 휴전 지역이잖아요. 남한이 휴전 지역인데 우리한테 만일에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는 그런 것도 없고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죽임의 대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땐 더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반전 이슈에 함께해야 된다. 즉각적인 어떤
종전을 요구해야 되고 정말 잔인하고 악랄하다. 이 체제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으로 계속 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약간 마무리는 조금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계속 무겁게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아서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선영님이 생각하는 그 모든 구석구석이 내 삶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니어도 타인의 일이어도. 그래서 선영님 같은 분들이 계시면 그래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구석들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큰 칭찬입니다. 오지랖만 넘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녀의 어떤 장애를 직면했을 때 그 양육자의 입장에서 이 삶의 이야기를 조금 마지막 키워드로 해주셨는데 어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하여서 지금의 어떤 힘이 되는 과정까지를 또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키워드 다 살펴봤는데요. 유년 시절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현재 장애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로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어디까지 개인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까, 또 이 과정에서 사회의 역할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사전 인터뷰할 때도 제가 듣다가 질문을 했거든요. 혹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지원을 받았던 거는 어떤 게 있으시냐라고 여쭤볼 때 정말 되게 열심히 고민을 하시다가 잘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오롯이 견뎌야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해 주셨던 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외롭게 살아오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영님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굉장히 백선영님 그 자체로 너무 안녕히 잘 살아가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백선영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내가 나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내가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놓지 않았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어릴 때 또 부모의 어떤 상황이나 혹은 뭐 이제 제가 여성으로서 살아왔던거나 혹은 내가 이제 장애아동의 엄마가 되면서까지 여러 이제 저는 정체성들을 되게 접하고 하면서 어떨 때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결정적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는 문제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넌 너무 좀 감정이입 좀 하지 마라. 너 이렇게 오지랖이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장애학 공부하면서 되게 얻는 게 많거든요. 이게 뭐 어떤 장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장애 당사자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 경험 자체를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분들이 이러한 어떤 불평등 속에 있었겠구나. 이런 시간의 어떤 불평등 속에 있었겠구나. 저는 뭐 짧게 준비만 해서 오면 되지만 이분들은 배 이상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이런 거를 겪고 느끼니까 또 다르게 또 장애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거를 비극이나 혹은 부정적인 서사로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를 삶의 고통이 또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다 고유의 삶이 있고 비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다 고통스럽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 체제에 적응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는 일단은 그거에 적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나만의 고유한 또 그런 삶의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기회나 계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뭐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좋다. 뭐 이런 거. 네. 와, 좋아요. 마지막에 너무 갑자기 좀 힘이 네.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연결감이 지금의 나를 또 있게 해주고 또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차별 기록에 함께 해주신 백선영님 소감을 간단히 듣고 차별 가르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방송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하는지 몰랐어요. 다들 너무 되게 경력자이신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런 유튜브 방송 많이 보는데 들으면서 걸리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진짜 걸리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고 내가 A만 말해도 BCD 탁탁탁 다 알아주시는 게 너무 이야기하기 편했고 그냥 나의 정체성 있는 그대로 되게 존중받는 그런 느낌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소감을 전해주셔가지고 지금 멤버들이 또 배시시 웃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차별 가르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은 차별이야 라고 당당하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외쳐주세요. 내가 모두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무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은 차별이야. 오. 네, 백선영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시즌 8 첫 번째 기록 백선영님과 함께 했는데요. 백선영님과 만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영님의 그 그물망 안에 한 켠에 제가 추가된 느낌이에요. 고리 하나 건 느낌이거든요. 선영님이 저 끝에서 종을 울려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종이 다 오진 않았는데 종의 진동이 느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처럼 말이 없었던 방송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분노밖에 하지 않는 게 너무 싫어서 좀 많이 말을 닫고 내리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정말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분노 지점까지도 저한테 닿게끔 진동으로 연결되게끔 선영님이 말씀하신 그 연대의 고리 어디 하나에 저도 걸린 기분이어서 방송 마지막 부분은 되게 따뜻하게 좀 보람되네요. 제가 뭘 크게 하지 않았는데 왜 오늘 이렇게 보람되죠? 저 좀 보람됩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많이 같이 아프기도 하고 저도 되게 좀 감정이입을 잘하는 편이라 가지고 뭔가 다소 너무 조용했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었는데 사장님이 아까 어떻게 이겨내시냐라는 부분에 본인 강점이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삶의 고통은 사실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뭐 사회에 의해서 어쨌든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를 살아가면서 실은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뭔가 남 탓을 하고 아니면 스스로 그걸 이겨내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공존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뭔가 그거를 어쨌든 비중을 꽤 그 또 다른 사회 문제 아니면 또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쓰시는 게 저는 진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어떤 그런 삶의 고통들을 그냥 사실 회피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없던 일처럼 만들고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또 타인 또 다른 사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돌리신다는 부분들은 정말 저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강점이고 저도 가지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들으면서 조금 좀 아팠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다른 의미로 위로가 되는 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같은 상처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은 방송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사전 인터뷰 때 처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를 들었고 오늘도 들었는데 사실 사전 인터뷰 하고 나서 강렬한 인상이 저는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가 아닌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 주시면서 마지막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힘이 이게 연대감이라고 해주셨는데 당시에 이제 여기저기서 연대감을 가지고 싸우시기도 하고 이제 운동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해오신 이야기들을 쭉 들을 때 이런 어떤 그 활동으로서 다져지는 그런 심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공유해 주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셨다고 저는 느껴져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도 그 아까 블랙갱이 이제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뿌듯하지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 진짜 같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감 미리 써놓으려고 그랬어요. 나 정말 이 프로그램 하길 잘한 것 같다, 이 코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좀 드러내고 연대하고 연결되면서 좀 힘을 얻고 다음 순간을 또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선현님의 가르침, 내가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무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은 차별이야. 가슴에 새기고 사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별, 넘기지 말고 여기에 남기세요. 어바라는 여러분의 차별 기록과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게스트 신청을 받습니다. 차별이 화석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차별 기록은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 안녕.